책은 495페이지 피시고요. 495. 어려운 얘기는 다 했으니까 495에 나와 있는 개발관리론인데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4개 정도는 나와요. 많이 낼 때는 7개까지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7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4개가 나오든 7개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이 다 맞는 게 목표예요. 다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로는 6개 정도 나오는데 3개만 맞자. 금융론도 6개 정도 내는데 3개만 맞자. 간평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간평에서는 한 2개 정도 맞으시면 시험 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을 맞는 게 잘 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럼 그거보다 기본적으로는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뒤에 5편, 7편, 8편, 5, 6, 7, 8편에서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쉽게 내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나오는 문제 몇 개가 나오든 다 맞는 걸 목표로 하시고 다 맞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책의 내용이 뭐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외워야 될 부분이요. 근데 책 내용이 뭐 한두 개 해야지 외우지.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다 보면 익숙해지면 외워져요. 그리고 그 내용이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어느 정도 잡고 계시면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읽으시는 방법은 2가지. 첫 번째, 지금처럼 진도 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읽으세요. 진도 나갈 때마다. 그 다음 2번째 방법은 이제 다음 달이죠. 3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보시기 전날, 그래도 나름대로 벼락치기를 하고 시험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보통 모의고사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볼 텐데 토요일 날 보든 일요일 날 보든 무조건 모의고사 보기 전날은 어디를 한번 읽어보셔라. 개발관리론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차는 난이도가 둘 중에 누가 더 쉽다 어렵다 이게 없어요. 그냥 둘 다 어려운 과목이고 2차는 과목마다 조금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 1등이 누구예요? 공법이요. 개인적으로는 1차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게 공법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좀 어렵다고 하시는 게 공식, 세법. 이건 뭐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법이 더 어렵다는 분도 있고 세법도 어렵다는 분이 있어서 보통은 선택 과목이죠. 여러분들한테는. 공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에요? 다 하세요?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보통은 공식법은 민법을 잘 모르면 공시도 잘 못 알아들어서 공시는 조금 더 어렵다고 하시는데 다행이고.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과목으로 뽑으라면 중개법령이지 뭐. 그럼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은 누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만약에 2차 과목을 공부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당연히 공법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얘가 제일 어려우니까. 그래서 개론도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렵다고 하는 누구를 우선적으로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을 지금은 열심히 하시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시간 여유 있을 때 얘를 해놔야 이해가 되니까. 그럼 시험이 점점 다가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쯤 됐어. 그럼 9월 달에도 공법 붙잡고 있고 9월 달에도 수요 공급이론 투자론 붙잡고 있다. 그럼 이분들은 뭐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 시험. 시험이 다가와서 9월 달 되면 공법이나 이런 과목들은 이미 이해가 다 돼 있어야죠. 사실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공법은 이 한 달 남은 기간, 뭐 9월 달, 10월 달 돼서 이제 한 달 시험 남았는데 이때 한 2달 열심히 하면 점수가 막 한 5, 60점씩 오른다? 이 전에도 몇 점 맞았고 공법은 40점 맞았고 여기서 일주일 한 달 더 한다고 그래서 이게 7, 80점까지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몇 점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냥 50점, 40점 갖고 떨어지니까 50점 맞는 건 목표로 하셔야 돼. 그럼 이 남은 기간 요 2달 동안에 열심히 하면 점수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중개사법밖에 없어. 제일 속 터지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근데 물어보러 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수요 공급 이론 파악 못하고 있고 투자론 정리 안 돼 있고 민법도 뭔지 모르겠고 공법은 더더군다나 모르겠다. 그럼 이분은 그냥 쉽게 말한 거예요. 올해 시험은 9월 달 돼서도 그 정도면 그냥 올해 시험은 그냥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차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9월 달에는 당연히 얘네들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 열심히 하는 건 어디예요? 단기간에 점수 뽑을 수 있는 공식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2차 선생님들은 분명히 싫어할 텐데 얘네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수업 열심히 듣다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민법, 공법, 개론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얘네들은 문제만 풀어봐도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을 때쯤 돼서 얘네들의 목숨 거세요. 그게 빠르면 언제쯤 되는 거고 한 6월? 늦어도 7, 8월 달쯤에 가서는 얘네들에서 손 떼어서 초점 일로 와야 돼. 근데 이때 됐는데도 얘네들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왜?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무슨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1차만 할게요. 2차는 내년에 해야겠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얘네들은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똑같아요. 개론 공부할 때도 시간이 여유될 때는 누구 하셔라. 수요 공급 이론하고 투자론 하세요. 얘네들은 시간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저쪽 부분은 뭐만 열심히 듣고 계시라는 거예요.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한 번 들어서 다 외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중간중간 뭐 할 때마다 모의고사 보고 진도 나갈 때마다 한 번 정도씩 읽어보시는 거로 충분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로도 학습량이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착실하게 해 오셨다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저 부분은 잘 안 틀려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공부 잘 해 안 해? 개발 관리는 잘 안 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안 하세요. 왜? 맨 끝에 있어. 그래서 우리 책은 항상 어디만 시커먼 거예요? 앞에만. 그래서 요즘에 나왔던 드라마에서도 보니까 옛날 우리 추억을 되살리는 거 있었죠. 수학 정석은, 학교 다닐 때 봤던 수학의 정석은 항상 어디까지만 시커매? 집합까지만. 미적분은 본 적도 없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있는 거지만 내용이 쉬우니까 작정을 하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일부러 하려면 잘 안 되니까 언제만 보라는 거예요. 오늘 진도 나갔잖아요. 그럼 오늘 나갔으니까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내일 본다. 그럼 오늘은 무조건 어디 봐라. 이거 개발관리론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현상.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겠죠. 뭐 예를 들면 3월 며칠 날, 20 며칠 날 볼 거예요. 그러면 3월 20 며칠 날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근데요 선생님 전에 왜 수업할 때 전에 수업할 때 모의고사 전날은 어디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생겨.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모의고사 본 전날 꼭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공부하셔야 될 건 제일 먼저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용.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약도라는 거 하나 정리할 거예요. 개념 정도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개발의 개념, 종류, 주체 뭐 이런 것도 또 보시긴 할 건데 시험에 주로 내는 건 개발의 위험과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쪽에서 무조건 하나를 시험에 내요. 그래서 개발론 중에서 그래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래서 계산 문제도 내요. 근데 매년 내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내용을 일단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에서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발 방식들 개념 묻는 것도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냅니다. 그래서 개발에서는 한 2개쯤이 나오는 거고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는 게 이제 관리 부분인데 관리는 시험 문제 내는 게 관리를 내용에 따라서 또는 관리를 영역에 따라서 또는 관리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물어요. 분류하는 거. 그래서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분류되는데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관리를 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구분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관리를 방식에 따라 구분했을 때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이런 것들 묻습니다. 그래서 관리에서도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파트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마케팅도 최근에 와서는 매년 냅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20회 이후로부터는 마케팅 안 낸 적이 거의 없어요.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마케팅은 마케팅의 3가지 전략 공부하시면 돼요. 마케팅의 3가지 전략. 그래서 그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선가 들어봤죠? 어디서?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이게 경기 변동할 때 했어요. 경기 변동. 경기가 좋을 때, 즉 매도자 시장이 형성될 때는 공급자 중심의 전략인 시장 점유 마케팅을 사용한다고 그랬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요자 위주의 시장 형성될 때는 수요자 위주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한번 언급은 했던 건데 구체적 내용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구별하는 거 묻는 거예요. 구별. 다른 거 묻는 거 아니고 그냥 세 가지 전략을 구별하세요. 물어요. 구별하세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은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면 기본적으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개발관리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내면.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발관리론에서 한두 개 더 냈고, 그 다음에 뭐 관리에서 하나 정도 더 내고, 뭐 이용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 7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마케팅은 2개씩 낼 만큼의 내용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용과 관련해서는 누구를 좀 보시자. 집약도라는 거의 개념을 좀 미리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집약도. 그 책에는 496페이지에 나오는 게 집약도입니다. 그래서 496페이지 양가로 3번에 가면 토지이용의 집약도 나오는데, 일단 집약도라는 거의 개념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투입되고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을 나타내는 비율이 집약도입니다. 그러니까 집약도라는 건 내가 토지를 이용할 때 그 정해진 토지 안에 투입되고 있는 노동이라는 요소와 자본이라는 요소의 비율을 집약도라 불러요. 그럼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실 때,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사회 시간에 어떤 물건을 생산하려면 3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그럼 그 3가지 생산 요소 중에서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토지. 그럼 그 양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를 고정시켜 놓고 그 양을 늘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으니까, 노동과 자본밖에 없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그 양을 늘리는 노동과 자본이 얼만큼 투입되어 있느냐, 이걸 집약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약도의 개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노동과 자본이 적게 투입되어 있어요. 이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될 수도 있고 적게 투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집약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질 거예요. 그럼 집약도가 높은 경우, 집약도가 높을 때를 뭐라 부르고? 집약적 토지이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집약적 토지이용이라는 건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라고 가정한다면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건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층으로 짓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과 자본이 많이 투입된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집약도가 낮을 때, 반대로 집약도가 낮을 때, 즉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노동과 자본이 적게만 투입되어 있을 때, 이걸 조방적 토지이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 구별하시면 되고, 이렇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느냐, 조방적으로 이용하느냐는, 조방적으로 이용하느냐는 이게 토지를 사는데 돈이 얼만큼 들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토지를 되게 비싸게 주고 샀다면 그만큼 들어간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뽑아야 되는 수익도 커지죠. 그럼 수익이 커지려면 뭘 많이 투입할 수 없어요?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대량으로 수익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어디? 도심 지역의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땅의 양이 흔하고 땅값이 싸요. 그럼 땅 사는데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만큼 거기서 얻을 수익이 적어도 내 이유는 충분할 거죠. 그러면 그만큼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싼 어디는, 외곽은 또는 토지의 양이 많다면 토지를 조방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무리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한계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집약 한계라고 부르고, 토지를 아무리 조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한계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조방 한계라 불러요. 그래서 이 2개가 뭔가 비슷한 듯한데 서로 차이 나요. 그래서 이 2개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동그라미 1번에 의의는 받고, 2번에 집약적 토지이용 개념이 뭐고 뭐 내용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동그라미 리을에 토지이용의 집약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다? 지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조방적 토지이용이라는 거 개념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집약 한계라는 거와 조방 한계라는 걸 구분해 놨습니다. 그럼 집약 한계를 먼저 보시면, 집약 한계라는 건 한계 수입이라는 거하고
한계 비용이라는 게 일치되는 점에서의 토지용 집약도예요. 그러면 비용과 수입이 뭔지는 아니까 됐고, 문제는 요 한계라는 말인데, 한계. 우리가 한계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거의 개념은 뭐예요? 내 한계점. 영어로 리미트라고 하는 거. 내 한계가 어디까지 있느냐, 뭐 이러는 거.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하나가 더 추가될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마지널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널. 하나가 더 추가될 때. 그러면 우리가 집약도라는 건 뭐였어요?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뭐를 추가한다? 노동과 자본을 추가하는데 그게 많이 추가되어 있느냐 적게 추가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똑같은 토지에 노동자를 한 명만 고용했어요. 그랬다가 거기다 누굴 하나 더 추구해. 사람을 한 명 더 보태는 거예요. 노동력을 하나 더 추가시킨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될 때를 뭐라고 표현한다? 한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사람을 하나 고용하려면 그만큼 뭐가 발생하겠어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게 한계 비용.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하나 더 추가되면, 즉 노동력이 하나 더 추가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늘겠죠. 그걸 한계 수입. 그러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어떻게 될 때? 일치될 때가 집약 한계점입니다. 그럼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저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들은 비용만큼을 이 사람으로부터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100원을 들여서 이 사람을 고용했다면 이 사람한테 얼마치의 이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100원어치의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100원 주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건 50원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사실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점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극대화될 수 있는 점이 됩니다. 그럼 토지를 이용할 때 굳이 내가 이윤이 가장 극대화점이 되는 점이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까지 토지를 이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얘가 토지이용 집약도에서의 뭐가 된다? 상한선 됩니다. 이걸 넘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라도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선을 넘어갔어요. 이 집약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는 바로 손실을 보고 이로부터 뭐 손해를 본다가 아니라 이걸 초과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일단 어떻게 될 거다? 감소해요. 그러다가 이 이윤이 지나치게 감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손실을 보는 건 아니고 처음엔 이윤만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조방한계는 내가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하고 그 생산 요소들을 이용해서 얻는 총 수입이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를 조방한계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보다도 이 점보다도 생산 요소를 적게 투입하면 들어가는 돈만큼도 수입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나는 손해를 볼 테고 이 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때는 이윤을 얻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를 나누는 손익분기점의 의미를 갖는 게 조방한계입니다. 그럼 굳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손해봐가면서까지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토지 이용에서의 뭐가 돼요?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한선을 넘어섰습니다. 미달했어요. 이거보다도 생산 요소가 적게 투입돼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바로 뭘 발생시킨다? 손실 법니다. 그럼 두 개가 뭔가 비슷한데 구별하고 있죠? 그럼 구별하라고 내건데 시험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얘가 이용 쪽의 내용이 그렇게 자주 오는 문제는 아닌데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집약도의 내용입니다. 집약도. 그래서 집약도에서는 개념 일단 이해하시고 요 집약한계와 조방한계 또는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걸 구별하시는 거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아직 지대로는 우리 안 배웠잖아요. 입지론 할 때 지대로는 설명 안 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지대론 할 때 이걸 써먹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우들 감정평가론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집약도 얘기가. 그래서 미리 하나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479페이지와 집약한계, 조방한계 뭐 이런 거 설명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책에는 뭐 집약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위에다 설명해 놓고 또 설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라 나중에 차근차근 외우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503페이지 가셔서
이번 시간에 사실 주로 해야 될 건 개발론 얘기인데, 개발론에서는 제일 먼저 공부하실 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개념부터 보자는 거예요. 개념. 개발이 뭐냐? 잘 묻진 않는데 그래도 개념은 알아야죠. 503페이지 개발의 개념은 개발이란 1번에서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내조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이걸 개발이라 불러요. 그럼 개발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토지 개량 활동이 개발이에요. 토지 개발 활동. 토지 개량 활동.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 개량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대요. 건축에 의한 개량과 조성에 의한 개량.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역번에 건축에 의한 개량이라는 거와 니은번에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는 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있는 조성에 의한 개량을 먼저 보시면 조성에 의한 개량이란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공사하고 배수공사 등을 통하여 뭘 개량한 거다?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걸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를 개량하는 작업을 개발이라 부르는데 그 개발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손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토지 자체를 손을 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걸 뭐라 부르는 거고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 부르고 그러면 그렇게 조성한 토지 위에 뭘 하면 돼요? 건물 지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구축물들을 만들어내는 걸 건축에 의한 개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뭐라 부른다? 개발.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있는 개발의 분류는 다른 거는 됐고요. 1번에 있는 주체에 따른 분류는 이게 개발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체가 나오면, 즉 부동산 활동에 대한 주체가 나오면 항상 주체는 셋입니다. 부동산을 관리하든 뭐 개발하든 이용하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하는 주체는 항상 셋이에요. 셋. 그 중에 1번이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부문이 1번이에요. 2번이 우리와 같은 민간이고 개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와 민간의 공동입니다. 그래서 번호 붙일 때 제1섹터라고 나오면 항상 누구예요? 정부예요. 정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제2섹터 나오면 항상 누구다? 민간, 개인을 말합니다. 제3섹터 나오면 정부랑 민간이 어떻게 하는 형태? 결합한 형태. 그래서 이건 개발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 그 옆에 505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시험에 나와서 또 낼까 싶기는 한데 개발의 7가지 단계예요. 그럼 이것도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다가 개발을 해야겠다, 뭔가를 개발해야겠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다? 뭘 개발할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상 단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뭘 할지를 정했어요. 그러면 그 개발을 할 뭘 구해야 돼? 땅 구해야지. 땅 사야 돼, 땅 사. 그럼 땅 사는 데도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진짜 거기다가 건물 지어야죠. 건설 단계. 그러면 개발은 나를 위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팔아먹을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팔아야지 뭐. 이게 개발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개발의 단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계들이고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땅을 살려면 돈 들죠. 그럼 돈 들면 뭘 따져봐야 돼요?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서 나올 수익을 따져봐야 돼요. 그걸 타당성 분석이라고 불러요. 타당성 분석. 돈 들기 전에는 뭐 한번 해본다? 타당성 분석 해봅니다. 그 타당성 분석의 결과 땅을 사도 된다는 판단에 섰다면 땅 사서 건물 지어야 되는데 건물 지으려면 또 뭐 들어? 돈 들죠. 건축 비용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익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근데 타당성 분석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2가지네. 그럼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 부르는 거고 얘는 그냥 타당성 분석이라 부릅니다. 차이는 둘 다 비용과 수익의 크기를 분석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대충 계산해 보는 거고 얘는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차이예요. 그러면 타당성 분석 결과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남의 돈 빌려와야겠네. 그래서 금융. 그래서 완성되면 팔아먹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거 뭐 외우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에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7가지 단계를 다 물어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건너뛰고 물어요. 그래서 단계들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506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배우실 건 개발의 위험이에요. 위험. 위험이라는 건 개념이 뭐였다?
내가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근데 그 위험은 왜 생긴다? 내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개발하는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이 완성되는 건 미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가 내 예상한 대로 된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에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아니, 개발에도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위험은 카드만이라는 학자가 분류하는 위험도 있고 워포드라는 학자가 분류하는 위험도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딴 거 아니고 워포드의 분류를 배울 거예요. 워포드 분류. 그래서 워포드라는 학자는 개발 위험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제일 먼저 법률 위험 또는 법적 위험. 두 번째 시장 위험. 세 번째 비용 위험. 요 세 가지를 워포드라는 학자가 위험으로 설명하고 있고 공부하실 건 딴 게 아니고 두 가지씩 하면 돼요. 개념하고 감소시키는 방법. 개념하고 감소시키는 방법. 개념하고 감소시키는 방법. 그래서 개발 위험에서 공부하실 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개념들 구별 잘 하시고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봐주시면 돼요. 그 책부터 보시면 506페이지 법률적 위험은 이건 계속 배웠잖아요. 투자론에서도 등장했고 금융론에서도 등장했고. 그래서 이런 그대로 우리가 배운 그대로 법률적 위험이란 법적 환경이 내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되면서 변화를 하면서 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걸 두고 뭐란다?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토지가 처음에는 용도 지역이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어? 법률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 제도가 바뀌어서 이걸 그린벨트로 묶어버려요. 그럼 개발한다 못한다? 못할 겁니다. 그런 위험이 두고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뭐다? 절대로 그런 법률 관계가 변경되지 않을 확정된 곳에다가 개발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1번은 개념이고, 기억번은 개념이고, 디귿번에 보시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발 사업의 법률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 특히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이러한 이용계획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된 거? 확정된 거. 그래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데에다가 법률 관계가 확정돼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법률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시장 위험도 우리 배웠었죠. 투자론 할 때. 무슨 위험의 한 종류를 배운 거? 사업상 위험.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그 내가 부동산 투자한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시장 위험, 그다음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세 가지를 말할 때 그 중에 시장 위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시장 위험은 뭐예요? 내가 투자한 부동산, 내가 개발한 부동산이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시장성이 없는 거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즉, 잘 안 팔리는 거에다가 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한 부동산이 안 팔려 매매되거나 또는 임대되지 않을 가능성, 이걸 시장위험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매매 또는 임대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격을 어떻게 낮춰서 받아야 되는 이런 위험을 두고 뭐란다? 시장위험이라 부릅니다. 생각한 만큼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보세요. 기억번에 있습니다. 기억번. 시장위험이란 부동산 시장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개발된 부동산이 매도 안 될 수도 있고 임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두고 무슨 위험? 시장위험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디귿번에 있습니다. 디귿번. 그래서 이런 시장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무슨 분석을 해봐라? 시장성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성 분석이 뭔지는 배워야 되는 거라 잠깐만 놔둘게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페이지 넘겨서 508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비용위험이라는 거 나옵니다. 비용위험. 이건 뭐냐면 왜 지난주에 문제 풀 때 그 투자론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위험의 개념 물어본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유동성 위험이란 이렇게 갖고 냈던 문제 기억 안 나시면 할 수 없고, 지난주에 유동성 위험 문제 풀었던 거 중에 유동성 위험은 원래 뭐였어요? 내가 투자한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하기 쉬우냐 어려우냐를 유동성이라 했는데 그 유동성이 떨어져서 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걸 유동성 위험이라 불렀었는데 그 문제에서는 그걸 묻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요 비용 위험이에요.
그럼 비용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그 기간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인플레가 발생해서 개발 비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개발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비용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다 맞추셨으니까 안 본 거죠?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확인했을 텐데. 그럼 두 번째, 비용 위험은 줄이는 방법이 최대 가격, 최고 가격 또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럼으로써 이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508페이지의 중간쯤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내가 이걸 이용하자가 아니라 이걸 팔아먹자예요. 그러면 건설회사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누군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개발을 하겠죠. 그럼 그 위탁한 사람이 개발업자가 처음에 계약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이걸 맡기면 내가 1억 들여서 이 건물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1억을 넘어간 거예요. 그럼 계약을 아예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처음에 얘기했던 비용보다 개발 비용이 어떻게 되더라도 늘어나더라도 그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하겠다. 개발을 부탁한 사람이 다 부담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비용이 늘어나는 걸 그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 위험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는 첫 번째 묻는 게 개념들하고 뭐 구별하세요? 이걸 감소시키는 방법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실 거 투자론에서도 위험이 나오면 같이 짝꿍으로 나오는 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내가 얻게 될 수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위험이 예상되는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 얘기가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부동산 분석이라고도 부르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508페이지 양가로 5번에 있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뭐 가타부타 말 없이 그냥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란 먼저 뭘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경제성 분석을 한대요. 그러면 뭐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건 시장 분석을 하고 나서 또 뭐를 한다? 경제성 분석이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랍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란 내가 이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하나 개발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때 개발할 부동산이 원룸이라고 하는 애를 지으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내가 이 천안 지역에다 원룸을 지어도 되는가 지으면 안 되는가 이걸 분석하는 걸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원룸을 지으면 이 원룸이 잘 팔릴까를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즉 내가 개발한 부동산이 시장 안에서 얼만큼 채택될 수 있는지,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 분석하는 걸 뭐라 부르는 거고, 시장 분석이라 부르는 거고, 경제성 분석은 이걸 팔면 내가 얼만큼이나 돈을 벌게 될 건가, 그 수익성을 판단하는 걸 두고 뭐란다? 경제성 분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결국 내가 이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분석하는 걸 두고 뭐란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분석의 순서는 일단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는 거예요? 돈 얼만큼 벌지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책에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읽어볼 때는 가능하면 동그라미 3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509페이지에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비교해낸 내용 있죠? 그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할 때는 한 페이지 넘겨서 511페이지 양가로 6번에 있는 부동산 분석, 이 부동산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체계와 유형이라고 돼 있는 거 보세요. 거기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분석의 의.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을 처음 설명한 거죠, 책에서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부동산 분석 또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기억번. 부동산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특정 부지에 대한
가장 경제성 있는 개발 대안을 찾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정 부지에 대한이라는 게 뭘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개발 사업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시장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가장 경제성 있는 개발 대안을 찾는 것, 이게 뭘 얘기한다? 경제성 분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걸 개발의 타당성 분석 또는 부동산 분석이라 불러요. 그래서 니은번 이를 위해서 개발업자는 먼저 뭘 한다? 개발 사업을 입지시킬 특정 부지를 찾는다. 이게 무슨 분석? 시장 분석. 그 다음은 그 부지에서의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목적. 투자자의 목적은 보나마나 뭐예요? 돈 버는 거지, 뭘 돈 버는 거. 그래서 얼마큼 수익이 내는가를 분석하는 거. 이걸 무슨 분석? 경제성 분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부동산 분석 또는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 부릅니다. 근데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보니까 전자가 누구랬어요? 개발할 곳을 찾는 거 시장 분석. 근데 그 시장 분석에는 보니까 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첫 번째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시장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뭐도 있다? 시장성 분석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후자는 뭐라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 그럼 경제성 분석에는 또 종류가 누구랑 누가 있다? 타당성 분석이라는 애와 투자 분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체계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순서 기억하세요. 순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하는 순서. 그래서 중간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고 해서 네모 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서인데 번호 붙여놓은 대로예요.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한 다음에 타당성 분석하고 투자 분석으로 분석 순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걸 왜 순서를 기억하시라고 하냐면 먼저 하는 분석이 하위 분석이고 나중에 하는 분석이 상위 분석이에요. 그러면 상위 분석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 하위 분석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장성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전 단계 분석인 뭐 하면은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죠. 순서가 그러니까 얘와 얘를 하고 나서 이걸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 단계 분석인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은 이 시장성 분석하는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순서하는 수밖에 없죠. 순서 공부해 놓으시고, 두 번째 공부하실 건 이 분석들이 뭘 뜻하는가 개념, 내용 공부하시면 되고, 세 번째 이 분석의 방법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 이 세 가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예를 드는 것처럼 나는 이 동네에다가 원룸이라는 부동산을 개발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천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동네 와봤더니 이 동네는 다 소득 수준도 낮은 사람들만 살고 있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개발해봐야 돈 안 되는 거 뻔하겠죠. 또는 반대로 이 동네 왔더니 다 부자들만 있어. 물가도 되게 높아. 소득 수준도 매우 높고 인구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다는 뭘 개발해도 웬만큼은 팔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내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내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특정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두고 뭐라 부른다? 지역 경제 분석이라 불러요. 책에서는 아마 지역 전체의 수요 공급 상황을 예상한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텐데,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그래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건 얘나 다 똑같아요. 그럼 중요한 건 얘는 분석의 대상이 어디가 된다? 지역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해서 이 동네는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동네 찾아가야 되고 개발할 입지를 변경시키는 거고, 만약에 이 동네가 개발하기에 적합한 것 같다 그럼 이 동네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결정하는 거예요? 개발할 입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다 개발할 거냐. 그게 지역경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공부는 나중에 할 거예요.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럼 이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게 뭐니까? 원룸이라고 하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특정 유형의 부동산이 이 지역 내에서는, 즉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이 지역 내에서는 얼마만큼 수요되고 있고 얼마만큼 공급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란다? 시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 와봤더니 여러 가지 유형의 부동산들이 있는데 원룸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선호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원룸은 지어봤자 장사 안 될 것 같아. 그럼 원룸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또 다른 유형의 형태를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특정 유형 부동산이 이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수요되고 있고 얼마만큼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걸 시장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시장 분석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와 뭐의 개수를 세는 거다. 수요량과 공급량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럼 수요량, 공급량 개수를 셀 때 시장 세분화라는 방법이 있고 시장 차별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세분화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을 유형화시켜서 수요량과 공급량의 개수를 파악한다면 이걸 세분화라 부르고, 내가 생산해낼 제품 또는 상품별로 유형화시켜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세고 있다면 이걸 차별화라 부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원룸의 수요량, 공급량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룸은 이 원룸을 수요하는 수요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인구적 특성, 연령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20대 대학생도 원룸을 소비하고 있고 30대나 40대 직장인도 뭐 원룸을 소비하고 있고 50대 이상의 결혼하지 못한 독거노인들도 원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몇 개나 되고 공급되는 건 몇 개, 이 사람들은 몇 개, 이렇게 셌다면 이걸 뭐 세분화. 또는 이런 인구적 특성 말고 경제적 특성,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봉이 1억 이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몇 개고, 뭐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면 이걸 다 뭐란다? 세분화라 부릅니다. 세분화. 이에 반해서 차별화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에 따라서 유형화시킨 거예요. 그럼 원룸은 뭐 형태에 따라서, 뭐 평형에 따라서 5평 미만의 원룸도 있고, 뭐 5평에서 7평까지인 것도 있고, 뭐 10평 이상의 대형 원룸도 있다. 그러면 그 유형에 따라서 몇 개씩 수요되고 공급되고 있느냐? 그럼 이걸 뭐 차별화. 또는 원룸은 형태에 따라서 단층이냐, 복층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철저히 뭐에 따라서? 제품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차별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구별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구별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이렇게 외워. 앞으로 시험에 다가와지면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뭐도 못하고 다녀. 세수도 못하고 다녀. 그래서 뭐는 하고 다니셔라. 세수는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 세분화와 차별화라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마케팅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또 나와요, 이거. 그래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리는 판단은 뭐예요? 내가 여기다 원룸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다세대 다가구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남의 거 아무리 잔팔리면 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 개발될 내 부동산이, 그러니까 뭐 부동산의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형태와 같은 특정된 사항 안에서, 즉 내 부동산이 과거에는 상관없죠. 개발되기 전에는 뭔 상관이요. 내가 개발한 이후, 즉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얼마만큼 매매될 수 있고 얼마만큼 임대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시장성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럼 구별하는 방법은 수요 공급을 예측한다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 뭘 갖고 구별하세요? 분석의 대상이 어딘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역 전체를 분석하고 있으면 뭐 지역경제 분석, 그 지역 내에 있는 특정 유형 부동산 전체를 다 분석하고 있다면 시장 분석, 내 것만 분석하고 있다면 뭐다? 시장성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현재나 미래에, 즉 앞으로 개발될 내 부동산이 얼만큼 팔려나갈까를 분석하는 방법에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뭘 한다? 시장성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시장성 분석을 하고 나면 내게 얼만큼 팔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결론을 내려요? 내가 원룸, 천안지역에다 원룸을 지으면 잘 팔리겠구나, 안 팔리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팔리면 무조건 돈 버나? 그건 아니에요. 왜? 짓는데 1억 들었는데 팔릴 때는 5천만 원에 팔려. 그럼 얘는 잘 팔릴수록 그만큼 까먹는 거지 뭘. 그래서 뭘 따져봐야 돼요? 이걸 팔아서 얼마큼 돈 벌지? 수익성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개발을 하려면 돈 들죠.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의 크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금액도 실제로 계산해보고 이 금액도 실제로 계산해봐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것 자체를 뭐란다? 타당성 분석이랍니다. 그래서 비용을 영어로는 코스트라 부르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베네핏이라고 그래서 이걸 BC 분석이라고도 불러요. BC 분석. 그것까지는 안 물어볼 테고 그냥 비용 편익 분석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럼 절대로 여기다 개발하면 안 되는 거고, 수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섰어요. 그럼 무조건 여기다 개발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수익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 수익이 내가 예상한 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적어. 그럼 개발할 필요 없죠. 그래도 나는 여기다 개발해서 한 5천만 원은 벌 거라고 예상했는데 수익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해 안 해?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분석의 결과 나온 값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할지 말지를 별도로 결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투자 분석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겠죠. 동시에.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대로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했던 투자 분석의 기법이 모두 다 활용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 지난주에 배우신 거 하나 있죠. 누구? 들어가는 비용의 크기와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배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로 사용될 수 있다? 투자 개발의 타당성 분석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순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순서. 그리고 내용 물어보면서 구별하라고 내겠죠. 구별하라고. 얘네들이 구별 안 되진 않을 테니까. 구별하라고 낼 때는 이 세 개를 구별하라고 낼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름 때문에 더 헷갈리는 애가 있어요. 왜? 이 두 개는 이름도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조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라? 분석의 대상이 뭔지를 구별하세요. 분석 방법 갖고 구별하지 마시고, 분석 방법은 셋 다 뭘 분석하는 건 똑같아요. 수요 공급 예측하는 건 똑같아요. 얼만큼 팔려나갈지 분석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분석의 대상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 가지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분석 방법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장 분석에서는 뭘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분화와 차별화, 구별화라고 물을 수 있어요. 세분화와 차별화.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에서는 뭘 묻는다? 과거에 대한 분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부동산 짓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중요하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분석을 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 안 드린 게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거에서 이게 내용도 조금 까다로운 데다가 계산 문제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어쩌다 한번 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배우실 계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집에 가셔서는 오늘 진도 나갔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 읽어볼 필요는 없죠. 수업 진도 나가는 거 위주로 일단 읽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책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약집 같은 거 만들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읽어보시면 모의고사 보기 전날 한 번 정도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간이 딱 1시네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1시 5분부터 문제 풀게요. 그래서 1시 15분까지 문제 푸시고 15분부터 해설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